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네요. 제가 뭐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고 자랑할 만한 거라고는 다들 그렇겠지만 자식 말고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대학은 문턱도 못 밟아봤고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죠. 손발이 다 닳도록 자식 새끼 하나는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노력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하나 낳고 2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허망한 일이었죠. 제가 25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그 당시 30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결혼한 이유가 그 사람이 집도 잘 살고 직업도 괜찮아서 얼굴도 성격도 안 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건데 운이 좋게도 참 착한 사람이었고 인성도 좋고 저랑도 잘 맞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린 서로에게 참 잘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3번 정도 만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 결혼 전부터 좀 많이 삐걱거렸습니다. 바로 집안 차이 때문이었죠. 남편의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희 둘을 주선해준 사람이 저희 동네 마당발 이모였는데 그 이모는 정말 마담또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해나갈 정도로 여자와 남자를 많이 이어줘서 동네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죠. 사실 저희 집이 남편네 집에 비해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집안이지만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달려와서는 정희 엄마 어딨어? 하면서 저희 엄마를 찾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 나와서는 정희야, 아줌마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까? 너네 언니들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고 젊은 여자면 좋을 것 같다잖아. 네가 딱이야. 그 사람이 인성도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사람이 좋다더라. 내가 이 동네에서 결혼 성사시킨 사람들 다 잘 사는 거 너도 알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소개나 받아봐. 뭐 소개받는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만나봐. 하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더한 건 엄마였습니다. 그래, 뭐 만나봐. 당장 너 보고 결혼하래? 그냥 사람 좋다고 하니까 만나보라고 하는 거지. 네 언니들 저렇게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지금 다 노처녀 됐잖아. 세상에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시집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속이 다 터진다 터져. 너도 언니들처럼 노처녀로 살기 싫잖아. 안 그래? 아우, 난 진짜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들은 그 당시 노처녀도 아니었고 나이가 먹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습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 둘 다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교대 근무를 하며 집에 돈을 보탰거든요. 아빠는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돈을 벌어오긴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엄마는 집 근처 한바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돈으로는 저희 세 자매가 먹고 살기엔 택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돈을 버는 족족 생활비에 보탰고 열심히 일만 하고 연애 한번 못 해본 상태에서 죽어라 고생만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꼴보기 싫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언니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창창한 나이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족들 위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저렇게 말을 하니 엄마가 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남자와 선을 보기로 결심한 건 제가 언니들과 엄마 아빠를 위해 돈을 벌어도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못 가게 되면 분명 엄마는 제 탓을 할 것 같고 그럴 바엔 그냥 가족과 분리돼서 가정을 이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5,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선을 보게 됐죠. 별 기대 없이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제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매너도 어찌나 좋던지 저는 살면서 남자가 그렇게 제게 다정하게 구는 걸 처음 느꼈어요. 부잣집 아들이라 그런지 선자리 장소가 호텔 카페였는데요. 평소 공장에서 일만 하던 제게 그 공간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게 예뻤고 게다가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는 남편이랑 있으니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사실 선자리에서 싸가지 없는 남자들한테 퇴짜 맞고 돌아온 공장 언니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나한테 물이라도 뿌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면서 나갔었는데 웬걸 다정하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남편을 만나게 되니 주선해준 마담뚜 아줌마한테 큰절을 올리고 싶을 지경이었죠. 남편은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했고 당연히 그날 애프터 신청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고 그래서 세 번째 만남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어떻게 시부모님을 구워 삶았는지 몰라도 큰 반대 없이 시댁에선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애가 잘 들어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 당시엔 시부모님이 결혼을 하자마자 얘 새아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너도 네가 할 일을 해야겠지?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거다. 내가 뭐 너한테 예단을 하라고 했니? 아니면 혼수를 해오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냥 어린애 하나 잘 만나서 자식 새끼 낳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너랑 결혼을 허락한 거 너도 잘 알지?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얼른 임신해서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임신이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별은 또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딸이면 혹시나 실망하실까, 아이가 잘 안 들어서면 어쩌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찍 애가 들어섰고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아들까지 임신이 돼서 정말 이 아이가 생긴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아들을 낳고 2주 정도 시댁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아들인데도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죠. 식구들의 관심이 전부 아이에게 쏠렸고 어느새 저는 찬밥 신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시댁 식구들이 잘해주니까 그걸로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뭔가 늘 벽이 느껴졌던 시어머니도 제가 손주를 낳고 난 후에는 많이 너그러워지신 게 확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정말 시댁에서 나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행복했죠. 그렇게 2년 정도를 시댁에서 보냈는데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남편은 시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두 사람 다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저와 시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분명 퇴근한다는 전화는 받았는데 12시가 넘어도 1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어서 불안했던 어머님이 먼저 집 근처 대학 응급병원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님과 남편이 구급차를 타고 이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고 계셨고 남편은 이미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란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같았습니다. 영안실에 가서 죽은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었죠.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 남편의 장례까지 치른 후에 집에 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님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청승맞게 앉아서 죽은 애 옷이나 정리하고 있을래? 나와서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래. 내 아들이 죽어서 정작 슬퍼해야 할 사람은 난데 왜 네가 더 청승이야 청승은? 너도 자식 낳아봐서 알 거 아냐? 낳은 내가 이제 괜찮다는데 왜 네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 하면서 제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전 아직 슬픔이 전부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은 제게 징징대지 말라고 하셨죠.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시댁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했고 가끔 아주버님 내외 부부가 오시면 그분들 음식도 차리고 청소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다시 냉담해지기 시작했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분가하고 싶었지만 돈도 없거니와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 저희가 살던 신혼집을 어머님이 다시 매매해버리시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죠. 저야말로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혼수도 아무것도 산 거 없이 몸만 덜렁 시집온 상태라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애를 데리고 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머님이 첫 손주라 그런지 아들을 너무 예뻐해 주시고 남편 대신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제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으로 보내주시고 어릴 때부터 영어 선생님을 붙여서 영어도 따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등하원은 전부 제 몫이었고 음식도 절대 함부로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죠. 어머님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시아버지가 쾌유를 하시면서 같이 사업에 붙으셨고 그 집에서 원래 일을 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모님을 관두게 하고 저를 식모처럼 부리기 시작하셨죠. 예, 새아가. 오늘 아침 뭐 먹니? 국 못 끓였어. 어제 저녁에 아버님이 계란국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청양고추 좀 넣고 끓였어요. 난 매운 거 못 먹는데. 나랑 준호 거는 청양고추 빼고 따로 줘라. 네, 따로요? 지금 다 끓여서 국 담으려고 했는데. 아니면 어머님, 어제 먹었던 시래기국 있는데 그걸로 드릴까요?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말이 많아? 따로 끓이라면 끓여. 내가 뭐 어려운 거 시켰니? 계란국 그까짓 거 끓이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당장 끓여. 하며 국을 2번씩 끓이게 하는 건 기본이었고 집안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쌓이는 꼴을 보시면 저를 불러서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민망해지기도 하고 솔직히 쪽팔리기도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아들이 17살 때쯤이었나. 아들이 제게 엄마, 우리 나가서 따로 살면 안 돼? 할머니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공부가 안 돼. 하고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할게. 미안. 하고 대답했더니 엄마 할머니한테 그런 말 못하잖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됐어, 내가 할게. 엄마 그냥 있어. 괜히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절로 고개가 푹 숙여지더라고요. 어찌나 쪽팔리든지. 그 후로는 아들에게 무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참 눈치도 빠르고 똑똑한 편이라 공부도 꽤 잘했고 시어머니가 워낙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다 보니 월등하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네는 작지만 시어머니는 무조건 서울로 손주를 보내야 한다며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대학을 알아보실 동안 엄마인 저는 매일 집에서 청소를 하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정원 정리를 하다 보니 당초에 애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엄마들 치맛바람은커녕 저는 앞치마가 다 다를 때까지 집안일만 해서 내가 엄마인지 시어머니가 엄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종종 아들에게 듣기로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들의 원서를 넣었다고 했고 거기에 몇 군데는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고 싶다던 의과대학에 원서를 넣었다고 했는데 합격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빨래를 널고 마당에서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들이 엄마! 하며 저를 부르는 겁니다. 나 붙었어! 나 붙었다고! 나 이제 의사야!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과대학에 합격하다니. 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정말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진짜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너무너무 기특해. 하고 아들을 안아주었고 아들은 학교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서울에 자취방을 구해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는 날 아침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할머니, 저 엄마랑 같이 갈게요. 아무래도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 봐주는 이모도 필요 없고 그냥 엄마랑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되죠? 아이고, 그건 안 돼, 아가. 엄마가 없으면 누가 집안일을 도와줘? 그럼 할머니 혼자 다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이제 너무 늙고 힘들어서 집안일 같은 거 못해요. 그럼 사람 쓰시면 되잖아요. 할머니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튼 엄마는 제가 데려갑니다, 할머니. 하고 저를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 아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한참 학교 다닐 때 해준 거라고는 제때 끼니 차려준 거 말고는 해준 게 없는데 저를 서울까지 데려가 준다니 얘가 날 호강시켜주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을 따라 서울로 왔고 그곳에 와서 짐을 푸는데 엄마, 여기서는 뭐 딱히 할 거 없어. 엄마가 일하고 싶으면 일해도 되고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아무도 엄마 눈치 안 주고 엄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그게 제가 엄마를 서울로 데리고 온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남의 시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초반 한 달 정도는 서울의 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저를 써주는 곳이 많지도 않았고 회사에 취직하는 건 더더욱이나 무리였죠. 결국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음식을 하는 거, 청소를 하는 것 등등 주부들이 하는 일이었고 선택의 여지 없이 저는 집 근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공부하느라 집에 자주 오지 않았고 저도 일을 하느라 집은 거의 비어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낯설지만 서로 각자의 생활을 하는 서울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시험을 쳤고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내내 아들을 봐왔지만 오히려 아들은 학창시절보다 성인이 되고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도 든든한 시어머니라는 백이 있으니 아들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당찬 아들이 멋지게만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은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모인 의과대학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휴학을 하지 않고 졸업을 했고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죽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곧잘 해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돈을 모을 만큼 모아 아들 집에서 분가를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작지만 저만의 공간인 전셋집을 하나 마련했죠. 물론 시어머니에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분가한 뒤로는 거의 남이 됐고 시어머니 역시 제게 연락 한번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전문의가 되면서 점점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손자로서의 도리 정도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저도 이제 아들에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씩 노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의사인 손주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셨는지 본인 돈을 보태서 제 아들에게 병원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아들의 나이가 32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 혹시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들과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연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준호야, 너 요즘 바쁘지? 연애할 시간 없지? 하고 물었는데 나 연애하고 있어 엄마?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진짜야? 아니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좋은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도 좀 소개해주지. 아이 뭐 소개야 소개는 결혼할 것도 아닌데 솔직히 나야 뭐 맘만 먹으면 좋은 여자 만나는 건 일도 아니잖아. 직업도 직업이고 내가 좀 잘생겼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볍게 연애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뭐 하는 앤데? 몇 살이야? 하고 물었더니 그냥 가볍게 말하길 나보다 나이는 좀 어려? 5살 정도? 그리고 우리 병원 환자로 만났어. 처음에는 환자라서 좀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나한테 대시하니까 나도 흔들리더라고. 뭐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어.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만났길래 연애만 한다는 거야? 너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결혼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나긴 오래 만났지. 한 3년 됐나? 할머니한테는 인사했었어. 뜬금없이 가끔 할머니가 병원에 찾아오거든. 뭐 순찰 같은 거겠지. 우리 병원에 손님은 많은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가끔 확인차 오시거든. 암튼 그때 걔랑 방에서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연애하는 걸 들켰지 뭐. 할머니도 나한테 그러더라. 그냥 연애만 하라고. 딱 그 정도라고.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사업을 오래 하셔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신 편이고 감도 좋으신 편이라 그 애가 어떤 애인지 보지 않아도
시어머니 눈에 차지 않았을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고, 아들이 저렇게 말을 할 정도니 굳이 제가 안 만나봐도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연애용 여자라고 하니 뭐 알아서 때가 되면 정리하겠거니 싶었죠. 물론 여자를 만날 때 연애용 따로 결혼용 따로라는 말이 같은 여자로서 듣기 거북스럽긴 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능한 우리 아들한테 피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먼저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그때 내가 말했던 그 여자 기억나지? 걔랑 하려고. 조만간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 연애용이고 할머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서? 근데 왜 갑자기 결혼이야? 나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걔네 집이 좀 사나 봐.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한다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랑 아는 사이더라고. 할머니도 걔네 회사 듣더니 바로 결혼부터 하라더라. 근데 뭐 나도 나쁘진 않으니까. 하고 말하더군요. 말은 저렇게 해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고, 저야 뭐 시어머니도 허락하시고 우리 애가 좋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아들과 밖에서 만난 그날, 무조건 아들 결혼을 허락하겠다던 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작은 한정식집에서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다소곳하게 들어와 살살 웃던 그 아이가 저희 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갑자기 휴지로 입을 싹 닦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여쭤볼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자리 비워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니도 대학 나오셨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대학은 무슨, 내 나이 때 대학 간 사람이 어딨어. 나는 대학 못 나왔지.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걸려. 아들은 의사인데 부모란 사람이 대학도 못 나왔으니 그건 좀 창피하잖아. 하고 저를 좀 낮춰 말했더니,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전 할머니만 뵀을 땐 사업가시고 그 연세에 대학도 나오셔서 진짜 놀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대학 안 나오셨다는 얘기 듣고 좀 놀랬어요. 거기다가 어머니, 거의 시어머니 식모처럼 사셨다면서요. 뭐 그 사람 말로는 어머님이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 그게 식모 아닌가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친구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얼굴만 빨개졌죠. 자존심이 상한 걸 떠나서 며느리 될 아이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발언을 들으니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들어왔고, 아들은 둘이서 재밌는 얘기 좀 했어? 아, 밥이 너무 기름졌나 봐. 배가 너무 아프네? 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야, 됐어. 너네끼리 만나고 나는 다음에 보자. 엄마는 일이 있어서.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날 밤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준호야, 내가 진짜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안 되겠더라. 아니, 그 애가 나한테 뭐라 한 줄 알아? 식모란다, 식모. 너 화장실 간 사이에 나한테 대학을 나왔냐는 둥, 할머니는 그 나이에 대학도 나왔다고 해서 놀랐다는 둥 하면서 비교질을 하더니 내가 너 뒷바라지 좀 하고 시어머니네서 신세 좀 졌다고 나보고 식모처럼 살았다고 하더라.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걔 뭐니 진짜. 너 앞에 두고는 싹싹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하면서 너 없으니까 애가 싹 돌변하는데 나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꼭 걔랑 결혼해야겠어? 네가 좋다면이야. 내가 어쩔 수 없겠다마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네 인생이 걸린 일인데 세상이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그런 애를 만나야겠어? 하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더니 그래? 아니 걔 미쳤네. 왜 그랬지? 엄마 걱정 마. 내가 잘 타이를 거고 어차피 걔 내 말이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웃기네. 우선 끊어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과 통화했던 그 주말에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집에 계세요? 하면서 저를 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서 어쩐 일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냅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들 힘들게 키우셨다는 거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실은 저도 중학교까지만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대학도 당연히 안 갔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친근하게 표시한다는 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기분 나빴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준호 씨랑 헤어지기 싫어요. 그 사람 제 진짜 마지막 사랑이에요. 어머니 제발요. 하면서 제게 싹싹 비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일을 그르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집으로 들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그날 그래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마냥 나쁜 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저와 얘기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애가 말한 대로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느라 어쩌면 저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공감대를 느끼고 싶은 마음에 허물없이 다가오려는 걸 내가 너무 삐뚤게 생각한 건가 싶은 마음도 들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결국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예비 며느리와 얘기를 잘 나눴다고 말했고 저와의 오해가 풀리니 결혼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 쪽도 그렇고 워낙 화려하고 남에게 내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정말 결혼식을 화려한 곳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부인도 어찌나 귀족처럼 생겼는지 상견례 자리에서도 의사사위라며 제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하지만 모든 사건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본인 병원과 저희 집 중간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개원한 지 5년도 채 안 됐지만 꽤 유명세를 타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괜찮은 아파트에 집을 얻었고 며느리도 가정과 가구에 관심이 많아 집을 예쁘게 꾸며놨다며 구경 오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에 절 초대한 그날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셔서 집 한번 구경하세요. 이왕이면 아침 일찍 오세요. 아셨죠? 하고 말을 하길래 저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오기 전에 미리 같이 장도 보고 음식도 하면서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거실 탁자 위엔 컵라면에 과자 봉지 그리고 양말, 속옷까지 제멋대로 엉켜있고 설거지통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서 입구부터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개차반 같은 집안 상태에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었죠. 얘, 너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오셨어요? 아니, 제가 치우려고 했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잖아요. 그동안은 청소해 주시는 이모가 해주셨는데 하필 이모가 어제 오늘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불렀죠. 어머니, 저한테 청소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뭐부터 하면 돼요? 아니다. 어머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할게요. 이런 건 어머님 전문 아니에요? 평생 이런 것만 하고 사셨다면서요. 저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이참에 어머님이 먼저 좀 보여주세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말보다도 집이 너무 엉망이라 진짜 뭐부터 어떻게 치워야 될지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일단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을 살게 할 수 없어서 얼른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얘, 너 뭐하니? 너도 얼른 테이블부터 정리해. 아우, 집이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시어머니 짓 한다고 할까봐 그냥 별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해도 너무하잖아.
너한테 뭐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살림하는 애가 이런 것도 안 하면 어떡해? 네? 제가 이걸 왜요? 어머님이 하고 있잖아요. 저 어머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일찍 부른 건데요? 아, 혹시 제가 돈 안 드릴까봐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시는 이모님보다 2배로 드릴게요. 그래도 가족인데 챙겨드릴 건 챙겨드려야죠. 하고 또 저를 하대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이젠 작정하고 절 하녀부리듯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물을 틀어놓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은 뒤 스피커폰을 눌렀죠. 얘 며느라, 거실 정리라도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하고 아들 들으란 듯 말했더니 아들도 눈치를 챘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더라고요. 꿈에도 몰랐던 며느리는 아, 진짜 돈 드린다고 했잖아요. 시할머니 집에 가서는 찍소리도 못 하시면서 지금 저 며느리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매장당해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 진짜 개인정보 다 캐내고 어머님 집이 어딘지도 찾아낼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입 다물고 청소랑 설거지나 하세요. 돈 드린다고 했잖아요. 평생 식모노릇만 해오면서 사셨으면 이거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왜 저래 진짜 꼰대같이?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푹 쉬자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뭐야? 한숨 쉬는 거야? 참,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솔직히 이 집 제 집도 아니고 아들 집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청소를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안일은 나눠서 하는 게 맞잖아요. 어머니 아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청소하는 이모 부르라고 돈만 대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5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설마 어머니도 제가 중졸이라서 그냥 무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어머니도 고졸이잖아요. 우리 같은 편 아니에요?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죠. 어머님, 나중에 늙으면 결국 이 사람이 모시자고 할 텐데 그거 다 제 몫이잖아요. 아, 끔찍해. 어차피 나중에 어머님이 저 많이 부려먹으실 거니까 저도 지금 어머님 좀 부려먹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폭언이었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사이 전화는 끊어져 있었고 저는 아들이 진료 때문에 바쁜가 보다 싶어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주방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팔자인가 보다. 아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팔자인가 보다 하며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와. 당장 나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전화를 듣고 오전 진료를 마치고 바로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를 찾더니 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아주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멍청한 거 티내지 말라고 했지. 그냥 내가 돈 대주면 너는 입 닥치고 살라고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넌 내 조건 본 거고 난 네 돈 본 건데 그럼 밸런스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집도 의사사위 타이틀 갖고 싶었다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엄마, 미안.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나 어떻게 할까? 어? 인연이랑 이혼할까 말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지금까지 다 내 멋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 어떻게? 이혼해 말어.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멍해졌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해, 당장. 나도 네가 왜 저런 머리 텅 빈 년이랑 결혼하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돈 때문이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탤 테니까 당장 이혼해.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가 저런 년 밑에서 나올 생각해봐. 돈을 떠나서 네 미래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바로 이혼해. 하고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며 며느리 짐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는 얼이 빠져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을 부여잡더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이 그런 거야. 어머님이 먼저 시작했어. 진짜야. 이번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씨알이나 먹힐까요? 제가 직접 스피커폰으로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 들려주었는데 아들은 제 편이었죠. 그 후 아들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며느린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고 그날 아들과 집에 앉아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한심했던 것 같다. 나 사실 할머니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 와이프가 돈 많아서 선택한 거 맞아. 그 정도 돈이면 엄마랑 나랑 할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아직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병원 이전하고 내 돈으로 다시 개원해볼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규모 좀 작아도 되고 나 어차피 실력 있으니까 환자들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날 아들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찌나 그 말이 고맙고 미안하던지.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죄스럽고 또 죄스러웠지만 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정말 며느리와 갈라섰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이혼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살았기에 사실혼이라 다름없어 이혼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개원해 주셨던 병원 건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부터 작은 동네의 소규모 병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을 이전하면서 시어머니가 해주신 병원 투자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규모는 줄었지만 아들이 워낙 실력이 있다 보니 손님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을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저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제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착하고 능력 있는 아들 준호, 좋은 배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저란 존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